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에서는 기업의 숨겨진 보물인 비정형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제는 노모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저는 삼성 SDS의 제너레이션 AI 쪽에 아키텍처를 담당하고 있는 백창현 사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마지막 세션이네요.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제너레이션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고 어떻게 기업의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LM 시대의 의의와 함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준비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굉장히 많은 세션에서 제너레이션 AI와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온 이후에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GPT-1, GPT-2, GPT-3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가 급기야 작년에 챗 GPT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GPT-4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답변 능력으로 우리를 정말 경악시키고 있고요. 그 이후에 라마라든가 팔콘, 팜 등등의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 생태계가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생태계가 커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고 있고요. 올 초하고 지금은 이미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도를 봤을 때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이 될지, 내년에는 얼만큼의 영향을 가질지는 사실은 짐작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기업이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LLM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 문제를 잠시 한번 리캡을 해보겠습니다. LLM의 특징은 무엇보다 그 학습을 위해서 굉장히 방대한 학습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커먼 크롤이라고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인터넷 사상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문서들을 모두 끌고 모아서 공개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4,100억 개의 토큰이 쌓여져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온라인 도서들 또는 공개된 문서들을 모두, 도서관에 있는 공개된 문서들을 모두 모아서 학습을 시켰고, 웹상에 존재하는 블로그라든지 기술 문서들 또 다 모으고, 그리고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 방대한 내용을 다 모아서 전체 학습시킨 게 바로 GPT-3입니다. 그 GPT-3가 학습된 데이터가 약 한 1.5 토큰 정도 되는데, 이게 책으로 따지면은 몇 건 정도 될지 한번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도서 기준으로 약 한 150만 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1년에 정말 책을 많이 본다 가정했을 때 한 2-30권 보기 힘든데, 아마 한 사람이 1년에 평생 동안 볼 수 있는 책의 맥스 분량이 한 10,000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GPT 하나만 해도 이미 그 100배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이 모델 파라미터 1750개의 모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자연스럽게 자연어를 처리하는 모델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T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정말 고도의 능력을 갖고 있고요. 사람보다 더욱더 언어를 잘 이해하고 더욱더 언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연어 기반의 다양한 업무가 처리가 가능해진 새로운 모습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데이터 관점에서 좀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기업 데이터는 주로 정형 데이터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였고요. 열과 행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숫자라든가 날짜 또는 문자열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판매량이라든가 잔고, 체결 기록, 금액 등의 숫자들이 저장돼서 데이터베이스였고, 우리가 쿼리를 통해서 이를 액세스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IT 시스템들은 이런 RDB를 중심으로 움직여 왔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비정형 데이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등의 이 많은 비정형 데이터들이 사실상 기업의 데이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라든가 기술문서, 회의록, 고객 대응 기록 등의 여러 문서들은 PDF나 워드 파일, PPT로 존재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 그전에는 이를 제대로 활용할 방법이 없어서 활용을 좀 잘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LLM이 나오면서 잠자고 있던 기업 내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끄집어내서 쉽고 가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새로운 시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기업의 정보를 액세스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기업의 업무를 처리하는 게 가능해졌고요. 이는 바로 기업의 경쟁력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업이 이를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를 하는 기업들이 바로 앞으로 선도하는 기업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M이 파워가 될 때 LLM 중심의 이제 기업 데이터 액세스가 제공되게 될 때 협업 도구나 메일 게시물 등에 있는 굉장히 많은 여러 게시물 콘텐츠들과 고객 대화 대응 기록 등의 고객 관련된 기록들과 기업 내 보고서, 회의록, 기술 물성들의 이런 콘텐츠들이 모두 LLM 통해서 액세스가 되게 될 것이고요. 어, 사용자는 대화형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리고 지식 검색을 통해서 이를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핵심 기술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맞춤 학습과 검색 기반 지식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인튜닝과 레그라 부르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벡터 DB라는 새로운 형태의 DB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씩 좀 더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파인튜닝 얘기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 내부 지식으로 이미 만들어진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LLM 모델을 추가 학습을 통해서 기업 전용 모델로 생성해서 질문에 대해서 기업 특화된 답변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고요. 그게 두 가지의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가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 그래서 기업에 대한 특화된 지식을 더 이해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인스트럭션 튜닝이라 해서 작업을 좀 더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접근법이 조금씩 다르고 훈련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 하게 되면은 제조나 국방, 금융 쪽에 업종 지식을 좀 더 잘 훈련하게 돼서 좀 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게 치게 되는 거고요. 인스트럭션 튜닝 하게 되면은 회의록 요약이라든가 정리 등의 태스크 중심으로 좀 더 잘하게 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이를 적절히 섞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활용하는 검색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I에 기반한 정교한 검색으로 문서 집합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답변을 LLM 통해 생성하는 방법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의미 기반의 검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벡터 서치라는 개념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생성할 때 그냥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LLM을 통해서 찾아낸 정보를 가공해서 정확히 답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했을 때 사내 전문가 챗봇이라든가 고객 상담 챗봇 등의 자동화된 대응하는 시스템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AI 기반 업무 지식과 검색이 활용되면서 기업의 정보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준비되게 됩니다. 파인튜닝부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 내부 지식으로 LLM을 추가 학습해서 특화 LLM을 생성해서 답변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인스트럭션 튜닝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대규모 학습 데이터로 사전에 훈련된 파운데이션 LLM을 기업의 특화 지식으로 추가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사전에 LLM을 만드는 작업은 굉장히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간 일인데 기업 특화 지식으로 추가 학습 차는 작업은 앞에서 설명드렸겠지만 한 5시간 또는 한 1, 2주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기업 특화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업 특화된 모델은 기업의 특화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을 바로 할 수도 있고 기업에 관련된 태스크를 좀 더 잘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실행력도 강화되고 지식에 대한 답변도 가능하고요. 도면에 대한 해석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LLM 자체의 학습을 시키는 데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환각 현상이 발생하죠.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보안 권한 문제가 있습니다. LLM을 학습시킨 기업 지식에 대해서는 권한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LLM에 액세스할 수 있으면은 훈련된 지식을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제어가 불가능한 문제가 되게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환각 현상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이 됐고요. 환각 현상이란 말은 전체 또는 일부가 누락돼 훈련된 LLM에서 해당 정보를 요청했을 때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환각 현상이죠. 날조된 내용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LLM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너무 그럴듯하게 답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옆에 보신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동화 콩쥐파츠전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면은 아주 재밌는 좋은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콩쥐파츠 두 마리의 쥐가 서로 협력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죠. 내용은 되게 교훈적이고 효과적이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제가 봐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겠지만 이건 날조된 내용이죠. 이게 GPT 3.5에서 나온 답변이 그렇습니다. 근데 3.5만 아니라 4.0의 질문을 던져도 우리가 아는 콩쥐파츠가 아닌 콩쥐파츠라는 두 명의 쌍둥이에 대한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 역시 그럴듯하기 때문에 읽고 있으면 이게 진짜 가짜인지는 정말 진실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이걸 구별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몇 번 언급됐던 레그 방식을 쓰게 됩니다. 레그는 말 그대로 추출 기반, 그러니까 후보 정보를 추출해서 오규멘테이션을 통해서 답변 정보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서 대화형 응답을 제너레이션하는 것이 바로 레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식 검색을 통해서 답변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유사성 높은 그 답변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검색된 지식 중에서 적절한 답변과 근거자를 선택해서 답변 정보를 선택하는 거죠. 선정하면은 이를 기반으로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게 답변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LLM 통해서 답변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대화를 하고 사용자에게 후속 지시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답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정확한 지식 기반에 근거 있는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옆에 있는 사례처럼 입사 2년차 신입사원이 전세자금 대출 지원 금액을 물었을 때 연 5천만 원까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답에 사용했던 문서의 근거를 찾아서 함께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링크를 제공하고 이 링크를 통해서 이 문서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근거를 갖고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답변된 내용이 정말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아닌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근거 기반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기술들이 몇 개 사용되게 되는데 바로 벡터화라는 개념들이 사용하게 되게 됩니다. 혹시 이 그림은 AI 좀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신 그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벡터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표현하는 문장이라든가 단락, 단어 등의 자연어상에 저천한 여러 의미들을 수치화시키는 겁니다. 맨 옆에 보시면, 맨 왼쪽에 보시면은 킹과 퀸 사이에 맨과 우먼이 있죠. 그래서 킹에서 퀸을 빼면은 그 결과는 맨에서 우먼을 뺀 결과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상의 그 위치 정보로 그 벡터 값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단어라든가 문장의 의미 등을 나타내서 얼만큼 이게 유사한지, 얼만큼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준 기법이 바로 벡터화이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어를 해석하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맨 오른쪽을 보시면은 터키하고 앙카라 또는 스페인과 마드리드 같은 수도의 관계가 보이게 되겠죠. 이런 유사성이 있는 관계가 공간상에 표현되고 이들이 수치화될 때 이들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이 바로 벡터화입니다. 이제 문장 관점에서 좀 더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4개의 문장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 ABCD의 문장의 예시가 있고요. A는 삼성의 갤럭시 폰을 새로 출시했다는 내용이고, B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버전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플랫폼 유저를 업그레이드한 내용이고, D번은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공개했다는 내용입니다. 문장 자체는 전부 다 다른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고 유사성을 키워드 기반으로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의미 검색을 하게 되면은, 벡터라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A번과 D번의 값이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3차원 공간상에 또는 벡터 공간상에 표현하면은 그 왼쪽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A번과 B번이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같은 내용으로 분류하든가 또는 이제 내용 중복을 제거하든가 또는 문서를 정보를 찾든가 하는 여러 가지 관점의 자연에 대한 작업들이 새롭게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이제 벡터화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내용입니다. 이런 벡터화 자체는 딥러닝 모델을 통해 가능하게 되고요. 주로 오픈 소스 모델을 딥러닝을 가지게 되고 벡터화를 하게 되는데, 기업에 좀 더 최적화 시키려고 그러면은 이런 오픈 소스 딥러닝 모델 자체도 파인 튜닝을 해서 용어하고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만들어야지 벡터가 좀 더 잘 되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런 벡터화된 의미 정보들을 그 벡터 DB에 넣습니다. 벡터 DB는 새로운 형태의 DB고요. 기존의 RDB가 그 컬럼과 그 레코드를 다뤘다면은 벡터 DB는 벡터 인덱스를 다룹니다. 말 그대로 컨텐츠가 또는 문장과 또는 이미지가 수치화돼서 의미화된 것이 바로 벡터고요. 그것이 벡터 인덱스로 만들어졌을 때 새로운 지리를 던져서 지리에 있는 벡터의 의미하고 기존에 있는 벡터의 의미를 찾아서 검색하게 되면은 가장 유사도가 높은 걸 찾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질문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신제품 출시를 물었을 때 가장 유사도가 높은 A번을 찾아서 이 출시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벡터하고요. 이를 도와주는 기술이 바로 벡터 DB입니다. 이런 벡터 DB를 이용하면은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그 컨텐츠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작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컨텐츠를 찾아내든가 또는 유사한 컨텐츠를 모아서 분류한다든가 또는 컨텐츠를 정제해서 중복을 제거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벡터 DB는 이런 컨텐츠를 다루고 난리를 다루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벡터 DB는 특징이 그 특화된 알고리즘 기반으로 고성능 서치 가능하다는 가장 큰 특징이고요. 벡터 자체가 굉장히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 단위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촬영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 무엇보다 키워드 서치 대비
검색 역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테스트 결과로는 키워드 서치 대비 검색 정확도가 약 한 30% 이상 정도 높은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문서 검색이나 질의응답, 상품 추천이나 이미지 검색, 또 비디오 검색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게 벡터 DB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서를 활용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는 데는 이 벡터 검색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서를 정확히 찾아내려면 문서를 쪼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회사 생활 가이드에서 제가 자녀 학자금 관련된 내용을 질의한다고 봅시다. 네, 회사 생활 가이드는 보통 문서가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굉장히 방대한 양의 문서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그 방대한 양의 문서에서 저희가 정확한 지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문서 전체를 뒤져서는 한 번에 찾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서를 다 쪼개야 됩니다. 문서를 다 쪼개서 그 청크 단위로 문서를 다 쪼갭니다. 문서를 분할해서 그 섹션 단위로 쪼개게 되고요. 그 분할된 문서를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의미를 뽑아서 벡터화시킵니다. 그러면 가족 의료비에 대한 인덱스라든가 자녀 학자금에 대한 인덱스라든가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인덱스가 별도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사용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인덱스를 정확히 찾아서 그 해당 컨텐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정밀하게 추출해서 단락별로 벡터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문서의 도큐멘트 분할 과정이고요. 이 분할 과정과 벡터화를 통해서 문서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좀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검색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형태로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에 대한 처리는 LLM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DB에서 관련된 정보를 요청을 하면은 벡터DB에서 답변 후보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 답변에서 정확한 사용자 프롬프트에 맞는 정확한 답변은 바로 LLM의 자연어 처리를 통해 답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샘플 사례인데 인도에서 발사한 위성의 개발 비용이 얼마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어려운 질문이죠. 저희가 찾는 게 문서가 아니라 비용을 찾는 겁니다. 비용을 찾는데 다음에 두 개의 이제 문서를 찾아냈었고, 찾아낸 문서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바로 비용이죠. 아디티아 1에서 비용이 38억 루피고 찬드라얀 3호의 비용이 60억 루피였는데 LLM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라 요청하면은 아래처럼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에 대해서 어렵게 문서를 뒤지지 않더라도 이 벡터화 과정과 LLM의 검색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얻는 게 그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숨겨져 있는 문서를 벡터화시키고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즉각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LLM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자나 시스템에서 문서가 일괄적으로 업로드가 되게 되면은 이 문서들은 파일 분리가 되고 텍스트가 추출되게 되죠. 그러면 본문의 벡터가 인덱싱돼서 벡터DB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벡터DB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4번에서 사용자가 질의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사용자 질의는 서비스 포탈과 AI 오케스트레이터 과정을 거쳐서 검색으로 정제가 되고 정제된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검색 수행된 결과에 의해서 후보 문서가 나오게 되고 나온 후보 문서를 다시 LLM에 던져서 이 정제해서 최종적인 답변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사용자는 앞에처럼 우리가 원하는 질문의 답을 바로 얻어낼 수 있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이 사례들이 실제로 벡터를 통해서 그 답을 얻어내는 과정이고요. 이를 제대로 하려면은 추출하는 과정과 벡터DB, LLM을 통한 서빙,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 포탈 등이 준비돼서 이 모든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을 때 이 전체 구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검색 기반 지식 답변 레그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앞에서는 또 맞춤 학습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검색 기반 지식 답변은 말 그대로 문서를 정확하게 찾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 특징이 있게 되고, 또한 검색하는 과정에서 접근 권한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한 접근 권한이 가능해지게 되고 중요한 문서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훈련이 안 됐더라도 최신 문서를 검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최신 문서 기반의 답변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파인튜닝 같은 경우는 LLM 모델 자체를 최적화시켜서 문장의 이해력을 높이고 대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자연어 작업 처리 능력을 올리는 그런 형태의 좀 더 기업에 최적화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쓰게 될 때는 둘 중에 한쪽도 쓰실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쓸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고요. LLM 모델을 기업에 맞게 최적화시켜 훈련시키고 이를 통해서 검색 기반으로 지식 답변할 수 있을 때 기업의 지식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아키텍처를 제대로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구성 요소는 좀 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아키텍처 준비하는 것 외에도 기업에서 또 중요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에 이제 몇 가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서를 저장을 잘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문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자료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협업하면서 만들어지는 공유 문서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 자료는 개인만 접근 가능하고 이메일이고 메모나 대학 기록 같이 개인이 중요한 정보들이고 이외에도 개인이 갖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정보들은 공유 문서에 많이 있고요. 함께 만들어낸 문서고 기업 내 이게 보고서라든가 기밀 자료들이 여기에 속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되고 팀별 협업에 주로 이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공유 문서는 접근 권한이 돼야 되는 그런 접근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리고 통합 문서 저장소가 필요하게 되고 이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변경 이력이 관리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자료는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가 필요하게 되고요. 주기적인 백업이 돼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어떤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환경들이 준비돼야지 정보가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기업이 이제 문서를 잘 저장해 사용하는 방식이 그 문서 자체의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도 많은 기업들이 그 문서에 대한 포커스를 PPT에 주로 두고 있습니다. PPT는 발표나 프린트에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미지나 멀티미디어 요소로 인해서 파일 사이즈 상대적으로 큽니다. 네, 문제는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정보가 함축적이고 추상적이고 정보량이 충분치 않다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LLM이 활용하기에 활용성이 높지 않다는 게 지금 문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문서 작성 형태를 PPT가 아니라 오더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 편집에 텍스트 기반으로 좀 더 포커스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데이터의 볼륨도 작고 무엇보다 텍스트이기 때문에 좀 더 명시적이 되고 좀 더 설명적이 되고 그리고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그런 장점이 있게 되고 LLM 활용 자체가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SS는 이미 AI 중심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AI 친화적인 문서 정책을 전사에 지금 펼치고 있고요. 거기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PPT에서 워드로 변하는 것 외에도 문서 작성 규칙을 좀 더 AI적으로 맞게 가는 방법이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따로 설명 없이 이해될 수 있도록 텍스트 형태로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문장을 주어라든가 동사를 정확히 작성해서 제대로 구성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제 LLM의 한글과 영어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자는 잘 이해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과 영어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AI 친화적으로 문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 좀 더 활용률이 높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고 SS 이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회사의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도큐멘트 스토리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어, 여기에는 이제 역할 및 조직에 따른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협업 목적으로 소개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가 제대로 수립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는 그룹 내에서 문서가 쉐어되면서도 크로스하게 조직 간에도 문서가 공유될 수 있도록 또는 제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개인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문서 관리 체계가 준비돼야 됩니다. SS 브리티 드라이버는 이러한 클라우드 저장된 개인 문서라든가 부서 문서, 협업 문서를 윈도우 탐색기와 웹을 통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게 되고요. SS 브리티 드라이브 이외에도 이런 클라우드 도큐멘트 스토리지 활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도큐멘트가 점차적으로 좀 더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좀 더 통합된 스토리지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중앙에서 액세스 가능할 때 좀 더 AI 친화적으로 그리고 향후에 더 활용이 잘 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SS 브리티 드라이브는 이미 19개 기업에 18만 사용자가 하루 한 100만 건의 문서를 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한글 LLM입니다. 영문 LLM은 한글 LLM 대비 되게 한글 처리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위에는 간단한 테스트 결과고요. 위에 보이는 간단한 문장을 한글로 하면 7개 토큰으로 분할이 되는데 영문을 하게 되면 29개 토큰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토큰 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29개 토큰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처리량이 4배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순히 비효율적이란 문제만이 아니라 답변 자체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글 LLM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되고요. 이러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SS와 함께 이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업과 함께 이런 제네를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제너레이션 AI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은 서비스와 그리고 AI에 대한 서빙과 튜닝과 그리고 이를 활용한 데이터에 대한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자체가 클라우드 문서 저장소에 올라가서 문서 원본과 함께 접근 권한이 제대로 관리되고 이 관리된 접근 권한이 문서가 분할되면서 벡터DB에 들어가고 문서 접근 관리가 함께 제공되고 이를 검색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과정이 LLM을 통해 전제될 수 있는 종합적으로 가능해진 과정이 됐을 때 기업의 새로운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 활용하는 방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제네아이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 활용 구조를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정형을 제대로 활용하는 구조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서머리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침학습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추출하고 벡터화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도 필요하게 되고요. 대량의 벡터를 검색해서 활용한 체계 또한 필요하게 되고 의미 중심으로 문서를 검색해 찾아낼 수 있어야지 정확한 답변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답변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와 LLM 역시 필요하게 되게 될 거고요. 문서 정보를 공유하고 축적하는 환경도 이러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활용하는 근간이 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GPU를 포함한 AI 인프라가 준비돼야지 전체적인 환경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도 되게 중요하게 되게 되고 이를 위한 학습 플랫폼과 서빙 환경과 벡터DB, 코그니티브 서치, 포탈, 도큐멘트 스토리지, AI 클라우드 인프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을 때 새로운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 그 과정을 여러분의 그런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을 SSS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적인 얘기를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좀 더 잘 다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컨택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